가족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친척 앞에서 저를 교양 없다고 모욕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고 온 집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마을 어귀의 대나무 숲을 스치며 초가을 특유의 서늘함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종갓집의 낡고 거친 대문을 넘기 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아이들만 들떠서 노는 날이 아니라 남편의 집안에서는 온 친척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구겨진 블라우스 자락을 펴고 흙먼지가 묻은 뾰족한 하이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며 가장 낮은 서빙직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 어떤 까다로운 손님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을 떠올리면 위장이 굳어지며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준서는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연세 드셔서 기분 변화가 심하시잖아. 그냥 네 하고 넘기면 집안이 조용해.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5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시어머니가 늘 비꼬시던 시골뜨기와 남시중 드는 직업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 글 아는 사람, 서울 토박이로서 가풍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죠. 반면 저는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서비스업으로 자수성가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본체에서는 향연기가 자욱했고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은 이미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갈비찜과 고소한 송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모든 숙부님과 고모님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남동생인 재호 숙부님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고 막내 여동생인 선미 고모님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저 이제 왔어요. 제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사상의 촛대를 바로잡고 계시다가 강돌아 보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혀를 깬 차셨습니다. 이제 오냐. 큰 레스토랑 매니저씩이나 돼서 이 초라한 종갓집 오는 길은 잊어버린 줄 알았지. 저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준비해온 수입과일 바구니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오늘 레스토랑이 바쁘긴 했지만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일찍 퇴근했어요. 디저트로 드시라고 샤인머스켓이랑 애플망고도 좀 사왔고요. 박 여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힐끗 보시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 역시 장사꾼은 다르다니까. 항상 돈거리지. 이 집안에 필요한 건 돈으로 산 번지르르한 과일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이야. 부엌에 가서 선미 고모 뭐 하는지 좀 봐. 남 시중 드는 건 몸에 참을 테니 빨리빨리 움직여. 저는 울컥하는 것을 간신히 참아 넘겼습니다. 이런 말투는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 직업은 그저 예전에 서빙하는 아이와 다를 바 없었죠. 그분 눈에 저는 영원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교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저는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밥상은 집 중앙에 차려졌고 12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준서 옆에 박 여사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재호 숙부님의 아들인 10살배기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갈비찜 한 조각을 집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 토랑국 그릇을 들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다가 그만 손에 든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조용한 공간에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젓가락질을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젓가락을 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상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그릇 소리보다 10배는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미나야, 너 지금 밥을 어떻게 먹는 거니? 그릇 하나 제대로 못 잡아?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집 밥이 네가 파는 비싼 음식보다 맛없다고 시위하는 거냐? 저는 황급히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파리가 날아와서 저도 모르게 놀라서 그만. 놀라서 변명하지 마라.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옛말에 먹는 법부터 배우라고 했다. 남들 먹는 거 시중 드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교양 없이 먹다니. 그릇 긁는 소리가 귀를 찌르는구나.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시골뜨기는 평생 가도 시골뜨기일 뿐이지. 어머니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습니다. 저를 꾸짖는 것을 넘어 제 출신까지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준서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밥그릇만 쳐다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숙부님과 선미 고모님도 난처한 듯 조용히 음식만 집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자 박 여사님은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집은 대대로 학식 있는 선비 집안이야. 나는 평생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사람 만들었어. 너처럼 쩝쩝거리고 그릇이나 긁어대는 며느리는 절대 용납 못해. 내 자신을 좀 돌아봐. 네가 감히 이 밥상에 앉을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5년간 참아온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식사 예절을 탓했지만 정작 자신은 돌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 출신을 비웃었지만 정작 어머니가 아프실 때 이 집안을 먹여 살린 것은 바로 그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굴종의 날들을 끝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웠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감히 고개를 들고 되물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밥상 위를 덮쳤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정교하게 문신한 눈썹이 도전적인 곡선을 그리며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단 한 번도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언제나 말없이 순종하는 며느리 미나였으니까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되물어. 박 여사님은 분노로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그녀가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저를 억누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상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놓아두었던 핸드백을 들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지퍼 소리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준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저는 작고 길쭉하며 은빛으로 빛나는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전문가용 녹음펜이었습니다. 그건 또 뭐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박 여사님은 제 손에 들린 낯선 물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펜을 소중한 보물처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무기이자 제가 견뎌온 모든 것의 가장 생생한 증인이며 동시에 이 가풍 깊다는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증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숙부님, 고모님, 저는 떨림 없이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요한 고객의 주문을 받거나 회의 내용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녹음펜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는 물건인데 뜻밖에도 바로 이 집 거실에서 아주 귀중한 내용을 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재호 숙부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선미 고모님은 닭고기를 씹다 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경멸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까지 장사치들이나 쓰는 장난감을 어디서 꺼내? 날 협박하려는 거냐? 나는 떳떳해서 두려울 게 없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박 여사님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만 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을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생생한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해서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사 예절, 도시 사람의 품격, 그리고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니까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어제 오후에 부엌에서 허둥지둥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님 대화를 몇 토막 우연히 녹음하게 됐네요. 저는 어제 오후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박 여사님이 거실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시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늘의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니는 제가 멀리 있어서 못 들을 거라 생각했거나 아니면 제가 귀머거리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악담을 퍼부으셨을 겁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눌렀고 펜 끝에 작은 LED가 차가운 푸른 빛을 냈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는 거지. 준서야, 네 마누라가 지금 무슨 광대짓을 하는지 좀 봐라. 네가 아내 교육을 못 시키면 내가 시키겠다. 박 여사님은 준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무슨 할 말 있으면 우리 방에 가서 하자. 식사 중에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유약했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평화가 저를 너무 오랫동안 짓눌러 왔습니다. 준서 씨, 내가 당신을 존중하니까 5년 동안 참아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님께서 내 명예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우리 가족까지 모욕하셨어요.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똑똑히 들어요. 저는 준서가 더 이상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펜의 스피커는 작았지만 흘러나오는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님 특유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하는 험담. 바로 이 밥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희생자인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을 힐끗 보니
얼굴이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흥에 겨워 꾸며낸 이야기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 손안의 작은 녹음펜이 이제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님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위선적인 도덕의 탑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버튼이 눌린 후 이 가족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대파 터지게 두는 것보다 한 번의 아픔으로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 낫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는 잠시뿐이었고 이내 박 여사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휴, 그 촌놈 재호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확 나. 시동생이라는 작자가 지질이 궁상이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녹음 파일 속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호 숙부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간장 종지가 흔들리며 간장 몇 방울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난한 데다 하는 짓도 좀스러워. 지난번에 내가 냉장고 위에 5만 원을 올려놨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야. 그때 집에 놀러온 건 지훈이뿐이었는데 10살밖에 안 된 놈이 벌써 손버릇이 그 모양이야. 뻔하지. 그 아비가 가르쳤겠지.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런 놈은 커서 도둑놈밖에 더 되겠어. 탁! 재호 숙부님은 밥그릇을 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시뻘개졌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존경에 마지 않던 형수님을 쏘아보았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훈이가 형수님 돈을 훔쳤다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억측을 하실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와 나눈 은밀한 대화가 이렇게 피해자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닭다리를 뜯고 있던 지훈이는 자신의 이름이 도둑놈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자 겁에 질려 닭다리를 떨어뜨리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어머니, 저 돈 안 가져갔어요. 그날은 마당에 날아들어온 풍선 주우러 갔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른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습니다. 재호 숙부님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온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이제 형수에게 아들이 도둑으로 몰리니 그 고통은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컸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녹음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이번에 박 여사님의 목표는 선미 고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미는 또 어떻고 서울 여자의 재벌집에 시집 갔다면서 어찌나 짠순이인지 올 때마다 싸구려 과자 부스러기나 유통기한 지난 것들만 사들고 와. 옷차림은 또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 꼭 앵무새처럼 알록달록하게 입고 다닌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는 빌부터 먹을 생각만 하고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지. 그 천박하게 먹는 모습만 봐도 복 없는 팔자인 걸 알 수 있어. 선미 고모님은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형님을 존경하고 올 때마다 비싼 홍삼이나 보약을 선물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니. 형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선미 고모님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갈라졌습니다. 지난번 생신 때 제가 선물한 30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 그게 시장에서 산 촌스러운 옷이었나요? 제가 형님 댁에 오는 건 정 때문이지. 먹을 게 없어서 빌붙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이제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녹음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그 빌어먹을 거 당장 끄란 말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같으니 감히 시어머니를 몰래 녹음해. 내가 당장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방금 교양 있는 사람은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뒤에 남아있거든요. 어머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준서도 충격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고 까다롭다는 것은 알았지만 시동생에게 누명을 씌우고 시누이를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비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숙부님이랑 고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지훈이는 착한 아이잖아요. 준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닥쳐라.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저게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집안을 갈라놓으려는 수작이라고. 박 여사님은 고함을 지르며 뻔뻔하게 사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악은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도덕과 교양은 질투와 편협함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은 끝까지 파헤쳐져 더 이상 이 집의 거짓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리를 지르느라 숨을 헐떡였고 가슴이 거칠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녀는 공감의 눈빛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친척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냉담함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 준서조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펜 위를 가볍게 스치며 다음 녹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방금 제가 쩝쩝거리며 먹는 게 교양 없고 귀에 거슬린다고 하셨죠? 어머님과 온 가족분들께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어제 점심 제가 장부 정리하느라 바빠서 어머님 혼자 식사하시게 차려드렸을 때의 소리입니다. 스피커에서는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선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쩝쩝, 후루룩, 쩝쩝. 그것은 음식을 씹는 소리, 뼈를 빠는 소리, 국물을 숨김없이 마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미나가 만든 갈비찜 맛이 제법인데 부드럽고 기름진 게 아주 입에 착착 붙는구나. 아무도 안 볼 땐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체면 차릴 필요가 뭐 있어. 쩝쩝거리는 소리는 제가 아까 냈던 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길게 이어지며 방금 저에게 강요했던 귀족적인 규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아주 편안하고 심지어는 상스럽기까지 한 식사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밥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오직 녹음펜에서 흘러나오는 쩝쩝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방금 전의 호통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분위기를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미 고모님은 참지 못하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리다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재호 숙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쓴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쩝쩝거리는 건 교양 없고 시골뜨기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교사까지 하시고 고상함을 자랑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시네요.
어머님 스스로에게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권리를 주시면서 며느리에게는 유리장 안에 인형처럼 조용히 먹고 소리 없이 웃으라고 강요하시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춰 제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이중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시죠. 제 눈의 티끌은 보시면서 정작 어머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십니다. 제 출신이 미천하다고 비웃으셨지만 오늘 어머님의 행동이 어머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는 시장의 상인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수치심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만든 증거에 의해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와 식사 소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박 여사님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다. 내 남편을 낳은 사람이야. 너를 가르칠 권리가 있어. 넌 아랫사람 주제에 감히 어른을 엿듣고 녹음해? 이건 불효고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엿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 펜은 제가 서류에 서명하고 식탁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워낙 크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셔서 녹음이 된 것뿐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언행이 일치하고 떳떳하게 생활하셨다면 제가 하루 종일 녹음한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논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명확해서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위선은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벗겨졌습니다. 가풍이니 예의범절이니 하는 화려한 포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거짓된 늙은 여성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항상 저한테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준서의 말끝을 흐리는 그 한마디는 박 여사님의 자존심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와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정체가 탄로나고 시동생들에게 경멸당하고 이제는 친아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평생 남을 억누르는데 익숙했던 한 여성의 방어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이 시골뜨기 며느리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그녀의 남은 이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퇴한 교사의 품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폭풍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빨갛게 칠한 손톱이 달린 앙상한 손이 제 손에 들린 녹음펜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내놔, 그 빌어먹을 물건.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그걸 부숴버리고 내년을 쫓아내고 말겠다. 그녀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녹음펜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밥상을 가로질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부딪힌 국그릇이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람들의 옷 위로 튀었습니다. 짝! 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박 여사님은 저를 때리려 손을 휘둘렀지만 준서가 재빨리 몸을 날려 막아섰습니다. 따귀는 준서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준서는 어머니의 양어깨를 붙잡고 아내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이 한심한 놈아. 내 마누라가 네 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도록 보고만 있을 거냐.
오늘 내가 저것한테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야겠다.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내가 찢어버리고 말겠다. 박 여사님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눈을 희번덕이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재호 숙부님도 황급히 달려와 준서와 함께 이성을 잃은 형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합니다. 꼴이 이게 뭡니까? 두 남자에게 붙잡힌 박 여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숨을 헐떡이며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그깟 녹음기 하나 들고 이겼다고 생각하냐?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땅도 내 땅이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엎어진 그릇, 흩어진 음식, 지훈이의 울음소리, 박 여사님의 고함 소리가 한데 섞여 추석날의 비극적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발악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민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쫓아내시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일한 아들, 지금 어머님을 위해 대신 매를 맞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 하신 말씀 말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음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준서와 박 여사님을 깨우기 위한 가장 아프지만 필요한 일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깊은 권태와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준서 말인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대학까지 나온 놈이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게다가 마누라한테는 꼼짝도 못하지. 그 시골뜨기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엔지니어랍시고 버는 돈이 저 미나가 혀를 놀려 버는 돈의 반도 안 돼. 꼴을 보면 한심해서 그냥 분가시켜서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있던 두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산산조각 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내에게 엄격한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 자신은 그저 쓸모없고 한심한 아들, 집안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해서 월급 전부 엄마께 드리고 단 한 번도 함부로 돈 쓴 적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엄마는 저를 그렇게까지 무시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들의 치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고함을 멈췄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술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준서 씨 월급이 적다고 비웃으셨지만 이 종갓집 지붕 수리비가 누구 돈이었는지 아세요? 준서 씨가 받은 연말 보너스였어요. 그가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 하셨지만 그의 존중심 덕분에 지난 5년간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남 시중 드는 직업이라고 무시하셨지만 바로 그 직업 덕분에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께 자랑하시던 비싼 보약과 효도 관광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박 여사님께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돈은 부족할지 몰라도 감정과 자존심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모든 걸 가지셨죠. 좋은 집, 교사라는 명예. 하지만 정작 관용과 이해심은 너무나 빈곤하시네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건 어머님께 대들려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쌍방향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존중하지 않으시면서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거친 숨소리와 준서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비밀이 모두 드러났고 시어머니의 분노는 적나라한 진실 앞에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진정한 폭풍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이렇게 고립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준서였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없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어머니의 경멸적인 말들은 그가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바쳐온 맹목적인 존경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준서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이 부당함 속에 혼자 두었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나의 유약함이 엄마가 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걸 방치한 셈이야. 그리고 그는 박 여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진심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는 틀리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방식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전부 틀리셨어요. 박 여사님이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준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항상 스스로 교사였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양은 벽에 걸린 졸업장이나 공허한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는 겁니다. 준서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과 엄청난 의지력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남 시중 드는 일을 한다고 무시하셨지만 바로 그 손이 어머니께서 아프실 때마다 밥과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비웃으셨지만 바로 그 순수함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박 여사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에게 등을 돌려받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네 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마누라 말만 듣고 어미한테 대들어. 어머니께 대드는 게 아닙니다. 준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숙부님과 선미 고모님을 보세요. 두 분 다 아버지의 친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욕하고 누명을 씌우셨습니까? 지훈이는 이제 겨우 10살입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백지처럼 깨끗한데 어떻게 도둑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으셨습니까? 준서는 조상들의 위패 앞으로 다가가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아버지와 조상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제 아내와 숙부님, 고모님께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분가해서 나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를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단 하루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준서의 선언은 집안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말하면 실행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준서가 떠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남자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 앞에서 자신의 작은 가정을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준서의 단호한 선언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사람들의 울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재호 숙부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실망 가득한 눈으로 형수님, 제가 형수님을 맏형수로서 존중하고 또 돌아가신 형님 제사를 모시는 걸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는 거 참았습니다. 촌놈이라고 하시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훈이 명예를 건드리시는 건 더는 못 참겠습니다. 재호 숙부님은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가을 거지 때 쌀 팔아서 모은 50만 원입니다. 형수님 부엌이라도 고치시는데 보태시라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 가난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지훈이 옷은 흙투성이일지 몰라도 마음만은 깨끗합니다. 형수님께서 아이에게 5만 원 도둑 누명을 씌우셨는데 그게 한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라는 걸 아십니까? 박 여사님은 그 돈 봉투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무뚝뚝하고 촌스러운 시동생이 이렇게 깊은 생각과 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재호 숙부님의 말에 이어 선미 고모님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옷을 촌스럽게 입고 빌부터 먹으러 온다고 하셨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닭과 수제 소시지, 가장 맛있는 수입 과자를 사서 형님께 드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선미 고모님은 목이 메어 흐느낌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까봐 자주 찾아뵈었던 겁니다. 형제간의 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물한 실크 블라우스, 형님 피부가 예민하신 걸 알아서 가장 좋은 원단으로 한 달 걸려 맞춰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 진심을 그렇게까지 무시하시는 건가요? 숙부님과 고모님의 진심 어린 말들은 박 여사님의 양심에 박히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높은 곳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며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인간적인 정은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큰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박 서방댁도 이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네. 큰할아버지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자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어. 그런데 오히려 편협하게 굴어서 집안의 화목을 깨뜨렸지. 미나, 저 아이가 잘한 거야. 저 녹음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자네에게 오랫동안 속아 넘어갔을 걸세. 자네가 우리 김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야. 박 여사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둥에 기댄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범적인 여성상은 단 한나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척들의 경멸과 책망이 담긴 시선에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늙고 약하고 고독한 노부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히려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승리는 왜 이리도 씁쓸한가? 엄마, 준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께 둘이만 아무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진실하게 그리고 조금만 덜 계산적으로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내와 숙부님, 고모님께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엄마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그리고 저와 재호 숙부님, 선미 고모님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변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과 기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밖에서는 바람이 바나나 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철의 여인 같던 그녀의 자존심이 양심과 모성의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천천히 기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앉아있는 집 중앙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상 모서리에 손을 짚고 재호 숙부님과 지훈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고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킨 후에야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지훈이에게 누명을 씌웠고 고모님의 진심을 모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 그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지만 동시에 지독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호 숙부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형수님, 이제라도 잘못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가족끼리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앞으로는 그 의심하고 꼬투리 잡는 버릇 좀 고쳐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시동생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쉬웠지만 늘 무시해왔던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애원하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정해 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도구나 하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이자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박 여사님은 입술을 달싹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나야. 그녀는 망설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꾸짖고 비난하던 자신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마침내 그녀는 그 세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내 직업을 무시했고 내가 미안하다. 그 사과는 아직 어색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완전한 뉘우침은 아니었지만 박 여사님처럼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어머님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집와서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고 단 한 번도 어머님께 잘못한 적이 없어요.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그녀의 안색이 변하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서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축 늘어지더니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준서의 비명이 고요함을 찢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박 여사님의 머리를 받쳤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땀은 비오듯 쏟아져 등 전체를 적셨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바람 좀 통하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상황 처리에 익숙한 매니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준서 씨, 당장 119에 전화해요. 고모님, 저한테 따뜻하고 진한 생강 설탕물 한 잔만 타주세요. 빨리요. 모두가 제 지시에 따라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박 여사님의 옷깃 단추를 풀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숨쉬기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손목에 맥을 짚어보니 맥박은 빠르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이것은 심한 감정적 충격과 식사를 거른 탓에 생긴 급성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차례 준비로 바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선미 고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설탕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따뜻한 설탕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박 여사님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거의 다 왔대. 준서가 겁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분 후 종갓집 대문 앞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박 여사님을 들것에 싣고 차로 옮겼습니다. 저와 준서도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재호 숙부님과 선미 고모님은 뒷정리를 위해 남았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은 분노와 연민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편협함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것에 화가 나면서도 결국 그녀 역시 자신의 자존심을 극단적으로 지키려다 쓴맛을 못 늙고 고집센 한 명의 여성일 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의사는 박 여사님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과 현기증 증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안정을 취하며 링거를 맞고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준서는 병상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가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궁지로 몰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의 일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요. 계속 가차 터지게 두는 것보다 한 번 터뜨려서 깨끗이 해결하는 게 나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박 여사님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와 준서에게 닿자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수치심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우유 좀 드시겠어요? 제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고 떨리는 손으로 제게서 우유잔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에 닿았지만 더 이상 평소처럼 차갑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우유를 반이나 마시고는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가봐라.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눈짓을 보내 함께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병실 문을 닫았고 등 뒤에는 후회와 고독에 잠긴 한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박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누구에게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준서에게는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 밥은 방문 앞에 놓아두면 배고플 때 알아서 먹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늘 시끄럽던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격렬한 내적 싸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잘못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제가 방문 앞에 놓아둔 밥상은 국물과 물만 조금 줄었을 뿐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에 귀를 대보니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둘째 날, 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붕어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뜨끈한 붕어찜 만들었어요. 문 여시고 식사하셔서 기운 차리세요.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손만 내밀어 그릇을 받고는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녀의 퉁퉁 부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 박 여사님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라하며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자신의 쩝쩝거리는 식사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모드를 켜고 붕어찜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본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식사 모습은 정말 천박했습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입을 벌리고 쩝쩝거리는 모습, 평생 자신이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모두의 경멸 어린 시선을 그리고 준서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정말 틀렸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날, 박 여사님은 낡은 수첩과 옛날 가족 앨범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재호 숙부님 부부, 선미 고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과 부유함의 격차 없이 계산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를 안고 있는 사진 속 자신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편협해졌을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외아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억척스럽게 살아와서일까? 그 강인함의 갑옷이 어느새 독선과 이기심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녀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교환이나 가계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이라고 큰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자신은 함부로 먹으면서 며느리는 타박하기,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기, 정보다 돈을 중시하기,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지만 상처가 아물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2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짐을 한 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변할 것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 것이다. 넷째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우아한 연노랑색 실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글씨가 빼곡한 종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미나야. 그녀가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황급히 가스 불을 끄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박 여사님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사흘간 내가 한 숙제다. 한번 읽어보렴. 네가 감독관이 되어서 내가 이 다짐들을 잘 지키는지 채점하고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지만 결의에 찬 그녀의 글씨가 담긴 종이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빈말이 아니라 행동과 글로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 박 여사님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진정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자목나무 가지 위에서 춤추고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희망찬 새 출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황금빛 햇살이 보랏빛 나일락 나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방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박 여사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일 다 했니? 잠깐 내려와서 나 좀 도와다오. 저는 서둘러 다리미를 치우고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울 앞에서 짙은 와인색의 고운 한복 옷구름을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한복으로 중요한 명절에만 입으시는 옷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붉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제호 아주버님 댁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네가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좀 태워다 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요. 오토바이는 제호 숙부님 댁이 있는 옆마을로 향하는 익숙한 둑길을 달렸습니다. 숙부님 댁은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마당 앞에 푸른 수세미 덩굴이 우거진 소박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숙부님은 마당에서 대나무를 쪼개 바구니를 엮고 계셨습니다. 형수와 조카 며느리가 온 것을 보고 그는 황급히 칼을 놓고 일어나 옷을 털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미나야,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숙모한테 장이라도 봐오라고 했을 텐데요. 숙부님은 어색하게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지훈이에게 멈췄습니다. 아이는 큰어머니를 보자 겁을 먹고 나무 문 뒤로 숨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찻상에 내려놓고 곧장 지훈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큰할머니다. 우리 지훈이 보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할머니. 박 여사님은 잉크 자국이 묻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붉은 봉투를 꺼내 지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큰할머니가 미안하다. 지난번에 할머니가 너를 오해했어. 우리 지훈이가 착하고 정직한 아이인 줄 아는데 할머니가 어리석어서 너를 탓했구나. 할머니를 용서해 주겠니? 지훈이는 아빠와 큰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책이랑 새 옷 사입으라고 주는 용돈이야. 받아라. 박 여사님이 아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재호 숙부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토록 거만했던 형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 사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잊는걸요. 숙부님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일어서서 숙부님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버님, 아이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어른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그 그릇된 모습을 보고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아주버님 내외를 뵙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 없는 말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엌에서 달려나온 숙모님은 손에 물을 묻힌 채 그 말을 듣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누이에게 무시당하며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마음속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숙부님 댁에서의 점심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개국과 나물, 그리고 젓갈이 전부였지만 박 여사님은 아주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더 이상 이가 빠진 그릇을 탓하거나 집이 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사하며 지훈이의 학교 생활과 숙부님 내외의 농사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마을에 울려 퍼지며 오랫동안 존재했던 가난과 부유함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숙부님 댁 방문 이후 박 여사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계획의 두 번째 목표인 선미 고모님과의 화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미 고모님은 정이 많지만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날의 사건 이후 그녀는 박 여사님에게 크게 화가 나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시누이의 성격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저를 통해 선미 고모님이 좋아하는 코트 스타일과 색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아하고 세련된 베이지색 롱코트를 추천했고 그것은 선미 고모님의 체형에 아주 잘 어울릴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직접 고급 의류 매장에 가서 코트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살피고 원단이 부드러운지 직접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선미 고모님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말에 그녀는 선미 고모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지만 박 여사님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언니 보러 와. 네가 좋아하는 배냠꿍 전골을 새로 배웠단다. 그리고 너에게 줄 선물도 있어. 간절한 형님의 목소리와 선물에 대한 호기심에 선미 고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선미 고모님이 도착하자 박 여사님은 문 앞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고모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고 그 태도는 예전과 달리 매우 다정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예쁜 붉은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구나. 한번 열어보렴. 박 여사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미 고모님이 상자를 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명품 코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원단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형님, 너무 예뻐요. 이거 엄청 비쌀 텐데. 비싸고 싸고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입어서 예쁘고 따뜻하면 그만이지. 박 여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네가 선물한 옷을 흉봤던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네가 언니 생각해서 좋은 옷 사준 걸 아는데 오늘 이 옷은 내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야. 더 이상 언니한테 화내지 마라. 선미 고모님은 박 여사님을 와락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언제 형님한테 화냈다고요. 그냥 서운했을 뿐이에요. 형님은 우리한테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텐데요. 그날의 전골 식사는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님은 직접 음식을 떠주며 요즘 더 예뻐졌다고 칭찬했고 선미 고모님도 신나게 미용과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자매는 마치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돈독했던 관계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준서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집은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레스토랑 일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미래무역이라는 큰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김 대표님은 까다롭고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대형 레스토랑이 서비스가 섬세하지 못하거나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김 대표님은 500명 직원의 송년회 장소를 결정하기 전 직접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테이블보, 와인잔, 심지어 직원의 인사 각도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미나 씨, 이 레스토랑 음식이 나쁘진 않군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적인 혼 같은 것이요. 김 대표님은 에피타이저를 맛본 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나야,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전통 녹두전 부쳐놨다. 집에 와서 먹을 거니 아니면 내가 가져다 줄까? 박 여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레스토랑으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손님과 있어서 점심을 걸렀거든요. 30분 후 박 여사님은 3단 찬압을 들고 레스토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옛 서울 여성의 품위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김 대표님이 앉아있는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방금 저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녹두전 몇 점 드셔보시겠어요?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거랍니다. 김 대표님은 박 여사님과 노릇하게 붙여진 향긋한 녹두전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능숙하게 녹두전을 접시에 담고 오이 몇 조각을 곁들이고 마늘과 고추를 넣은 양념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김 대표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녹두전은 국산 녹두를 직접 갈아
돼지고기와 숙주를 듬뿍 넣어 부친 겁니다. 김 대표님은 녹두전 한 조각을 간장에 찍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바삭한 식감, 고소하고 담백한 맛, 그리고 새콤달콤 짭짤한 양념간장의 조화에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요. 꼭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입니다. 김 대표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후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김 대표님과 박 여사님은 전통 음식과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과오와 며느리와 화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대표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는 미나 씨 집안의 가풍이 마음에 듭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능력뿐만 아니라 굳건한 가족이라는 기반에서 나오는 인품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가 계시니 미나 씨가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대표님은 송년회 계약서에 서명했고 심지어 다른 협력사들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변화와 진심이 가장 까다로운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큰 계약을 따낸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직원인 수진 씨가 며칠째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했고 일에 집중하지 못해 그릇을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니저님, 저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수진 씨 일 잘하고 있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제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너무 무서우세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 아들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세요. 매일같이 꼬투리 잡고 빌어먹는 시골뜨기라고 욕하세요. 남편은 유약해서 제 편 한마디 들어주지 않고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막막함, 시댁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진정해요, 수진 씨. 나도 그 심정 알아요. 나도 그랬고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봐요. 지금 나는 괜찮고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고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수진 씨에게 제 시어머니가 변해온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수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이요, 매니저님? 시어머님이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에요.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박 여사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수를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박 여사님께 들려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엾은 아이구나. 어쩌면 옛날 내 모습과 그리도 똑같을까. 사람 무시하는 그 버릇은 정말 가족의 정을 파괴하는 독약이야. 어머님, 제가 수진 씨를 돕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돕겠다.
더 이상 예전의 너처럼 고통받는 며느리가 생기게 하고 싶지 않구나. 네가 자리를 마련해 보거라. 내가 나서겠다. 계획에 따라 저는 수진 씨의 시어머니인 이 여사님을 레스토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수 직원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 여사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료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말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늑한 테이블에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에 앉아 말을 걸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늘 우아하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 여사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저는 여기 단골인데 왠지 낯이 익네요. 저희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이 여사님은 품위 있는 여성이 말을 걸자 반갑게 응대했습니다. 두 분은 금세 친해져 패션부터 물가까지 온갖 주제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화가 자녀 이야기로 흘러가자 이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사부인, 저는 속 터져 죽겠어요. 제 아들은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데 하필이면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한테 장가를 가서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쫓아내고 싶다니까요. 박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잎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을 들으니 옛날 제 생각이 나네요. 저도 꼭 사부인처럼 생각했거든요. 저도 시골 출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아이를 무시하고 심하게 구박했죠. 이 여사님은 동지를 만난 듯 눈을 빛냈습니다. 거봐요. 시골 것들은 우리 같은 도시 생활에 안 맞는다니까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깨달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제가 크게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제가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 제 목숨을 구해줬고 아들이 실직했을 때는 집안 경제를 책임졌어요. 어설픈 아가씨들보다 수만 배는 더 효심 깊고 성실했죠. 이 여사님은 순간 말을 잃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부인, 그거 아세요? 제가 그놈의 허영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제때 정신을 차렸죠. 지금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해요.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도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모질게 굴면 나중에 아플 때 누가 돌봐주겠어요. 박 여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이 여사님의 편견의 벽을 두드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디저트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겁에 질려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디저트 드세요. 이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어딘가 미안하고 어색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을 쳐다보았고 박 여사님이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거기 두거라. 일하느라 힘들지 않니? 며느리가 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사님은 수진 씨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너무 놀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박 여사님을 쳐다보자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파탄 직전에 한 결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진 씨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때 악역이었던 박 여사님은 이제 자신의 뼈아픈 교훈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정 대모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변화와 수진 씨 가족을 도운 이야기는 금세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현대 여성과 가정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 참석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받고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사하는 사람일 뿐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박 여사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 집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고 네가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어머님,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을 거예요. 박 여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좋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이웃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같이 가마.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마음의 짐을 덜고 싶구나. 좌담회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렸고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저희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자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옥색빛 고운 한복을 입으셨고 얼굴에서는 온화함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시집살이 초기의 어려움과 피할 수 없었던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인내와 관용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마이크를 잡을 차례가 되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은퇴한 교사 김영숙입니다. 과거 저는 스스로 교양 있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제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용감하게 녹음 팬 사건과 자신의 뒤늦은 후회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오직 편협한 생각만이 천할 뿐입니다. 제 며느리가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 앉은 많은 여성들이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좌담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박 여사님은 용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 여사님 또래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표정은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동료인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의 옛 모습보다 더 까다롭고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요즘 아주 유명해지셨다며. 동네 신문에도 나셨다면서. 이 선생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상냥하게 그녀를 맞아 차를 권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셨어요. 놀리지 마세요. 저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잘못을 바로 잡았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자녀분들은 다 잘 지내시죠?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이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세요. 제 며느리가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옷을 팔아요. 온종일 라이브 방송한다고 집안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교사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장사치나 하는 일을 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물을 따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 며느리를 흉보고 있었지만 제 직업을 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옛날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제 며느리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정당하게 돈을 벌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어떤 직업이든 귀한 거예요. 이 선생님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래도 전 왠지 격이 떨어져 보여요. 배운 집안 며느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팔다니. 그럼 선생님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아세요? 박 여사님이 되물었습니다. 밤새워 포장하고 목이 쉬도록 고객 상담을 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건 다 가정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여행도 가시고 운동도 다니실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성실한데 그깟 헛된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저처럼 자식들 다 잃을 뻔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일과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고독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치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했고 이 선생님의 표정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 밤새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준 것도 그 아이였어요. 멀리 시집간 제 딸은 아무 소용도 없었죠. 이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거보세요. 중요한 건 효심과 정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고 격려 한마디 해줘 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장담해요. 이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박 여사님에게 전화해 며느리를 도와 상품 포장을 해봤는데 재미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가 훨씬 많아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오랜 친구의 갈등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요즘 들어 몸이 이상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졸렸으며 특히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주방에서 수프 맛을 보는데 해산물 냄새가 올라와 속이 메스꺼려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구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걱정스럽게 달려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왜 그러니? 체했니? 아니면 뭘 잘못 먹었어? 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안 좋네요. 박 여사님은 순간 멈칫했고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시아버지께 어깨 너머로 한의학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맥이 이렇게 활발한데 혹시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니? 저는 날짜를 계산해보고 거의 2주나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준서는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임신 6주 차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든 준서는 기쁨에 소리치며 병원 복도에서 저를 번쩍 들어 올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 여사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조상님 위패에 향을 피우고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님은 저의 전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오늘은 내 몸보신하라고 연자육 넣은 오골개탕을 끓였다. 박 여사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고기 그릇을 제 방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몸에서 레스토랑 음식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옷을 직접 빨아주시고 입덧하지 않도록 가장 은은한 제스민 향,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걱정 말고 태교에만 전념해라. 레스토랑 일은 준서가 알아서 하거나 사람을 더 뽑으면 돼. 내 손주가 가장 중요해. 제가 일 걱정을 할 때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와 저를 향한 그녀의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달간의 힘든 임신 기간이 지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비바람 몰아치는 밤, 제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허둥지둥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서 있어 출산은 꽤 힘들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준서는 초조하게 서성였고 박 여사님은 두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알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3.2kg의 예쁜 공주님입니다.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싹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박 여사님은 회복실로 달려와 땀으로 머리가 흠뻑 젖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저와 그 옆에서 새근사근 잠든 작은 천사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딸이에요. 제가 힘겹게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 여사님은 미소 지으며 제 이마와 아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무슨 상관이냐. 다 내 자식이고 내 손주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들고 얼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할머니야. 할머니가 우리 아가 현대적이고 강하고 마음 따뜻한 여성으로 자라도록 가르쳐 줄게. 할머니나 네 엄마처럼 낡은 편견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행복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생각의 뿌리부터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모든 사랑을 다해 손녀를 맞이한 것입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박 여사님의 보살핌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약초물을 끓여 제 몸을 닦아주고 손녀의 기저귀를 갈고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밤새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첫 설날이라 집안 분위기가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마당에는 복수초가 활짝 펴 따뜻한 봄을 알렸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만두를 빚었습니다. 재호 숙부님은 두부를 으깨고 선미 고모님은 숙주를 다듬고 준서는 김치를 씻었습니다. 저와 박 여사님은 나란히 앉아 만두를 빚었습니다. 딸아이의 태명인 송이는 유람에 누워 동그란 눈을 뜨고 모두를 구경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 명절이 풍성하네. 손녀도 태어나고
준선의 사업도 잘 되고 말이야. 제호 숙부님이 웃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다 조상님 덕분이고 우리 형수님이 집안을 잘 가꾸신 덕분이죠. 선미 고모님이 거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다 너희들이 이 늙은이를 너그럽게 봐준 덕분이지. 그리고 우리 미나가 끈기 있게 내 고약한 성질을 고쳐준 덕분이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저희는 지금의 어머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이자 어머니세요. 마당에서는 떡국이 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부엌에 둘러앉아 지난 한 해의 즐겁고 슬펐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구수한 떡국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위에 사랑하는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정한 남편, 자애로운 시어머니, 화목한 친척들. 제 사업은 점점 번창하고 모두에게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쓴맛에 대한 가장 달콤한 복수는 증오나 안갚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박 여사님은 송이를 안아들고 끓고 있는 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손녀, 나중에 커서 꼭 기억하렴. 어떤 직업이든 마음을 다해 일하면 모두 고귀하단다. 그리고 한 사람의 품격은 지위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제야의 종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아름다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우리 가족은 마침내 평화롭고 행복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